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었고 귀여운 딸아이를 하나 둔 가장입니다.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어찌어찌 이런 생활에 접어든 거 보면 인생이란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오기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외동 아들로 형제 자매 없이 자라온 삶인데다가 원체 부모님도 무뚝뚝하신 편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주 다정하고 사람 잘 챙기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고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이쁜 며느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우리 성중이가 보통 딱딱하고 재미없어야지 원. 그렇게 장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려대는 통에 내가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어머, 성중 씨가 그랬어요? 하긴 저한테도 장가 가기 싫다고는 말하더라고요. 저 만나고 결혼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 그냥 하는 말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손사래를 치며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아유, 진짜야, 진짜. 이 녀석이 여지껏 이렇게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처음 봤다. 집구석 돌아가는 것도 관심 없다니까. 아, 그런데 대뜸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엄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제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 정도로 아내는 우리 집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아주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평생을 딸 없이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은 아주 며느리한테 애가 다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자기한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굳이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그러지 마. 불편하면 내가 안 한다고 할 테니까 너무 나서서 걱정하지 마. 난 자기네 집 분위기 좋은데 어머니도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아버님도 나 이쁘다고 우리 집으로 귤 보내주신대. 나 정말 괜찮아. 아내에게 이런 부분에서 참 미안했던 건 반대로 저는 처가 쪽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사실 처가 쪽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할 무렵부터 무척 제 눈치를 살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있잖아. 우리 언니 말이야. 언니는 우리 집에서 정말 여러모로 아픈 손가락이야. 나한테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자기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이제 처형이지. 상견례 때 뵀을 때 아주 깍듯하시고 잘해 주셨어. 근데 왜 당신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그러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을 했는데 듣고 저도 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 다 같이 마주할 때는 멀쩡해 보였었거든요. 언니가 사실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릴 때 엄마가 외할머니 모시는 문제로 늘 예민했었거든. 그런 부분에서 나나 언니도 눈치 많이 보고 언니는 또 되게 예술적이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야. 아,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도 처형 대학도 번듯이 나왔고 결혼도 제때 하지 않았어? 언닌 사실 우리 외할머니가 좀 세고 무서운 성격이라 한창 같이 살 때 언니가 되게 싫어했었거든. 그런 걸로 엄마랑 많이 부딪혔어. 사춘기 때부터는 정말 더 심해져서 툭 하면 다 뒤엎고. 제가 느꼈던 처형의 인상이란 아주 단아하고 깔끔해 보였는데 마음속으로 뭔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였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아내는 바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언니가 집에서 벗어나겠답시고 알바해서 유학도 가고 엄마랑 연락도 몇 년씩 끊고 그랬어. 엄마가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고 나도 언니 미워한 적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우울증 약을 오래 먹었더라고.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자기는 그걸 언제 한 거야? 나중에 언니가 유학 갔다 와서 얘기해줘서 알았어. 불면증도 심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지금의 형부를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리하여 본래 결혼 생각이 없다가 혼전 임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견례 때 딸아이를 데리고 세 식구가 같이 나왔는데
인상 깔끔하고 부티나 보이긴 했지만 뭔가 좀 차가워 보이긴 했었어요. 언니네가 보기에는 번듯한 가족 같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좀 있어. 난 형부가 여전히 불편해.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윗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답니다. 처형보다 나이가 너댓 살 어린 연하 남편이라서 나이로는 제가 더 위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호칭 정리하기 참 힘들었는데 동서 역시 저한테 애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서로 호칭 정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동서 정도로 맞추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처가 사위들끼리 그렇게 자주 볼 일도 없으니까요. 뭔가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곁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저도 긴장했었죠. 애시당초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자 형제도 없이 자랐고 처가에서 사위들끼리 이런 교류가 있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동서라는 존재에게 약간 호기심이 생겼던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집들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 오긴 했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 동네 좀 교통편 힘들지 않아요? 가끔 외국 나와서 이쪽 돌 때 있는데 맨날 운전할 때마다 욕 나오던데. 직장이랑 다니기 안 불편하신가 봐요? 그야 뭐 편한 교통은 아니니까 지하철로 오갈 때가 많아요. 저도 대강대강 존대하면서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나이로는 제가 위인 거 알 텐데 은근슬쩍 말을 자꾸 놓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예 호칭을 빼고 껄렁하게 불렀어요. 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데 얻으시지. 대출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직장이 어디랬죠? 아니, 아니. 동네 묻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 묻는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건들거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웬 묘하게 말투가 짜증나고 싫은 타입 있는데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처형과도 이날 보니까 사이가 꽤 나빠 보이더라고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얘기해. 괜히 나 중간에 끼워서 일 만들지 말고. 어머니랑 내 관계에 당신이 왜 빠져야 되는데? 자꾸 특별히 모셔야 할 일도 없는데 일 좀 만들지 마. 이러니 아내는 당황해서 그 둘 사이를 어찌어찌 해보려고 엄청 노력도 하더라고요. 언니의 위태한 가정을 보고 있는 동생 마음이 어떨런지 저는 이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언니 왜 그래? 유정이도 보고 있는데 둘이 싸우지 말고 이따 집에 가면서 둘이 얘기해. 저기 형부, 김치찌개 좀 싸드릴까요? 형부 좋아하시니까 따로 담아드릴게요. 그러면서 한층 달래려는 어투였고 결국 처형네 부부는 조근조근 싸우려다가 말을 참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난 뒤 조심스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처형이랑 동서는 저렇게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 편인 거야? 그게 나도 부부 사이는 잘 모르지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보시다시피 형부도 성격 까칠하고 언니도 예민하니까 가운데 껴있는 유정이만 불쌍할 뿐이야. 그런 와중에 저는 마음에 걸렸던 얘기를 슬쩍 꺼내어 물어봤어요. 근데 동서는 무슨 일을 하나? 아까 나한테 꼬치꼬치 자세히도 묻더라? 우리 회사 이름 말해주니까 그냥 자기도 안다고 말을 하던데? 아무튼 무슨 일 하는 거야?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의외라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있는 집 아들이었더라고요. 아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겠지만 형부네 집이 좀 사는 편이야. 강남에 건물도 있고 부모님들 줄줄이 그쪽 고급 빌라에 산다더라고. 약간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서 얼굴이 반짝반짝한 게 부티 있잖아, 형부가. 확실히 기생오라비라는 말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답니다. 매끈한 피부에 좀 얄미워 보이는 상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말로도 그렇고 내가 봐도 형부는 본인 집에서 약간 내놓은 자식이랄까? 아,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언니나 형부나 진짜 닮은 구석이 많다. 각자 자기 집에서 아픈 손가락들이야. 왜?
처형은 그렇다 치고 동서도 집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형제들이 많은가 봐.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팍팍 쉬어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마. 요즘 같은 시대에 거기 사남매인가 그럴걸? 근데 두 명이 의사고 한 명은 그냥 평범하게 사업하고 우리 형부가 거기서 막내야. 그런데 사고 하도 치고 말 안 들어먹어서 유학 보낸 케이스인 것 같아. 아, 근데 처형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야? 그것도 신기하네. 저도 진짜 신기하긴 했거든요. 둘이 어디서 접점이 있었길래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자 아내가 곧장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저도 듣고 나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만났겠어? 유학 가서 만났지. 그때 잠깐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한국 가서 다시 만나다가 애가 생긴 거야. 근데 그쪽 사돈 어른들이 신혼집만 해주고 입 싹 씻으셨잖아. 분위기를 보아하니 정말 본가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당시 처형네가 살고 있던 집은 좋은 동네이긴 했어요. 그 동네에 40평대 신혼집을 사주고 그 뒤로는 일절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형부는 그 특유의 의시됨이 있어. 은근히 자기 엄마한테 우리 언니 내세워서 효도하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 집 자제들이 아무도 결혼을 안 했거든. 며느리라고는 우리 언니뿐인 거야. 그럼 처형은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춰주기는 해? 처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그치,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둘이 툭하면 마음 안 맞아서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 애만 짠하고 나랑 엄마는 맨날 말해. 엄마가 오죽하면 나보고 결혼하지 말랬다니까? 아니, 왜 당신한테, 왜 굳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당연하지. 큰딸이 결혼해서 저렇게 속썩이고 맨날 전화 걸어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는 소리 하니까 지겨운 거야. 나한테도 절대 임신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니까. 이런 상황이라 듣다 보니 저도 속 시끄러워졌지만 솔직히 동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죠. 그렇잖아요. 남자 손윗동서랑 형님 간에 마주칠 것 별로 없으니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세상 일은 정말 뜻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인연이 여기서 갑자기 몰렸다가 저쪽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가 아내는 자기도 일을 해야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다행히 그 흐름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어차피 아기 태어나면 이런 아동복 사업은 계속 이어할 수 있거든. 내가 예전에 뭐 떼다가 소품 같은 것도 팔고 했는데 그때 수입이 괜찮았어. 지금은 그저 이 애기 생각만 하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뒷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화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내도 은근 생계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 무렵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신나셔서 밥 사주시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지 뭐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복덩이야, 복덩이. 가까이 살면 내가 밥도 해다 주고 뭐도 해주고 할 텐데 멀리 있어서 못 해주고 미안해 죽겠다. 자, 많이는 못 주지만 이거 용돈이다.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50만 원을 주셨고 아내는 받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신 돈 잘 저금해 두었다가 애기 잘 입히고 먹일게요, 어머니.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준 거야. 요즘 같은 때 하도 애들 안 나와서 난린데 너무 고생 많고 욕받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이 녀석한테 이거저거 많이 시켜. 손 까딱하지 말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어머니를 우리 아내는 참 편애하고 좋아했어요. 난 우리 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고 딱딱한 성격이라 생전 애교 한번 못 부려보고 이쁨도 못 받았거든? 엄만 늘 신경이 언니한테 쏠려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날 너무 예뻐해 주셔서 좋아. 이 말에 저도 고마워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저희 엄마 말 맞다나 아내는 느지막이 애를 가져서 그런지 여러모로 힘든 관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또 쇼핑몰이 잘 되고
어떤 달은 택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몰려서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러던 차 급기야 아내는 하면 안 될 선택을 해버렸죠. 이때 자기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형한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었던 그쪽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우선은 처형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했죠. 그러면서도 몇 번 우리가 얻은 작은 사무실에 드나들기도 하고 저 조카도 같이 따라와서 몇 번이나 얼굴을 익혔답니다. 근데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처형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부부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지만 처형도 꽤 사연 있어 보였어요. 지금 몇 시지? 우리 신랑 들어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집에 들어와서 내가 없으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어딜 갔냐고 난리야. 아니, 나한테 와 있다고 말하면 되잖아. 내일 도와주는 거 아직도 말 안 했어? 진짜 남자들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제부 미안해요. 제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남편 제가 친정 가고 연락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전에 엄마한테 남편 욕하다 걸린 적이 있긴 한데 아무튼요. 이렇게 듣고 보면 저는 손윗동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처형도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날도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너처럼 이쁘게 찬찬히 애기 갖고 신혼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해버렸을까? 나 좋다고 하던 남자들 많았는데. 참 언니 별소리를 다 하네. 왜 이래 진짜. 왜 또 울어. 우리 신랑 당황하잖아. 울지 마. 여기 휴지 갖다 줄게. 얼른 닦아. 이 분위기는 저도 엄청 당황스러웠기에 주춤해서 물러나 있었는데 확실히 아내 말처럼 처형은 감정 기복이 있어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었고요. 처형이 좀 극성맞고 예민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자기 일을 맡아주는 언니가 고맙지만 간간히 이어지는 신세 타령을 듣기 힘들어했어요. 저도 이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넸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러지 말고 단기 알바라도 구해봐. 낯설어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사람 쓰면서 숨통 트고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사랑이 태어나고 난 뒤 더 바빠지면 어떡해? 그땐 사무실도 확장해야 될 거고 택배는 당신이랑 처형 둘이선 택도 없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언니도 여기 도와주면서 요즘 우울한 게 나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요즘 형부랑 자꾸 싸우는지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거 있지? 그런 언니를 보니까 대뜸 쉽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못 하겠어. 이러니 저도 숨이 턱 막힐 듯 답답해져서 그냥 저 혼자 눈 감기로 했어요. 아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야 제가 신경 안 쓰는 게 나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형이 드나들다 보니 이제 사업 부분을 완전히 동서한테 오픈한 모양이에요. 그럼 됐지 왜 동서까지 우리 사무실에 드나들게 된 걸까요? 몇 번 오가면서 인사를 하길래 저도 끄덕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거슬리는 게 저한테 은근히 반존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듣자니까 요즘 처제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면서요? 막달이라더니 저 부른 몸으로 열심히도 왔다 갔다 하네. 형님이 손보실 일 많겠어요.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 글쎄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두고 보다가 알바 쓸 거고 도움 필요하면 나중에 말하면 되니까. 저도 사실 동서한테 말을 놓기도 높이기도 뭐해서 늘 호칭도 슬쩍 넘길고 뒷말도 흐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은근히 말 놓고 짧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헌데 당시에 공교롭게도 아내는 몸이 약해진 터라 사무실에 들려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동서와 처형과 연락하며 사업을 이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평일 저녁이라든지 주말 같은 때는 제가 동서랑 독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피할 수 없으니 대화 정도는 했는데
이때 의외로 동서의 다른 면들이 보였어요. 말을 짧게 해서 재수없게 생각했는데 은근히 부침성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집에서 내려온 자식이라 살아가기 아주 힘들어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우리 집에선 저 아파트 해준 걸로 입 싹 닫고 안 보려고 하니까 와이프도 맨날 예민해요. 형님은 그래도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뭐 행복이랄 게 별게 있나요? 그냥 가정 꾸려서 안 아프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이러면서 둘이 이래저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 사정도 저에게 털어놓고 나름의 야심들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나 때문에 우리 집 믿게 보이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도 지금 자금이 막혀 있는 때라서 다 골치 아픈데 이번에 처제 사업 잘 된다고 도와달라니까 처가 일까지 저도 이렇게 껴본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말도 많은 타입이고 그리고 이거저거 손도 많이 대봤는지 일도 대범하게 하는 편이었죠. 그러니 저도 제 얘기를 어쩌다가 했었네요. 남자들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걸로 나중에 만만하게 보일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나도 뭐 이제 태어날 애만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부모님도 지방에서 멀리 살고 계시고 아내랑 둘이 서로 믿고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그래도 동서는 사업도 많이 해봤고 여유 있어 보이고 여러모로 보기 좋네요. 그랬더니 동서는 눈을 번뜩이며 되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솔직히 처제 사업하는 것도 제 눈에는 이것저것 보여요. 더 조언하고 싶은데 가족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모님이랑 사이가 별로예요. 장모님이랑? 장모님이랑 왜요? 아니 어차피 둘이 얼굴 볼 일도 그닥 없지 않나요? 우리 장모님은 무뚝뚝한 편이시지만 저한테는 그럭저럭 살갑게 대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새삼 새로웠어요. 솔직히 서운하달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남녀 간에 임신하는 게 어디 한쪽 탓이기만 한가요? 잡을 거면 본인 딸도 잡으셔야지. 옛날에 제 등짝을 얼마나 매섭게 때리셨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장모님 잘 안 봐요, 저는.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어 그냥 그런가 넘기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동서의 말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까지 볼 일인가 싶더라고요. 참, 보면 노인네들이 분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딸이 임신해서 보내는 와중에 뭐라도 얹어 나올 집이면 나도 그렇게 짜증은 안 냈을 텐데 빈손으로 보내다시피 하면서 손찌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나 내놨지 이 집에 비길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여기서 순간 잘못 들은 말인가 싶었는데 동서의 표정은 아주 평온하게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은연중에 장모님에게 쌓인 건 있겠지만 어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시하는 게 담겨져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무섭게 바로 동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형님,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이고 다 인연 아니겠어요? 저는 형님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서로 뭐든 도움 될 것 같은 힘이 돼주자고요. 곧 처제도 애 나올 텐데 제가 이거저거 팁도 많이 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주했고 저는 이때의 대화들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며칠 지나 아내는 한밤중에 양수가 터져 곧장 산부인과로 직행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찌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딸은 자기 엄마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더니 결국 수술을 해서 나오게 됐답니다. 시골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시고 다들 병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때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처형이 다급히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기 많이 바빠서 우리 신랑은 못 왔어, 엄마. 한창 바쁠 때라. 근데 장모님은 그냥 안 넘기고 다그치시더라고요. 야, 이게 아주 지 처가를 똥으로 보는 거야, 뭐야? 어? 처제가 지들 애를 그렇게 애기 때부터 봐주고 물고 빨고 다 했는데
그 처제가 애 낳는다고 하면 예의상 쳐와서 보기라도 해야지. 아유, 꼴보기 싫어, 망할 놈 같으니.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면 단순히 혼전 임신만으로 이렇게 미워하시는 건가 싶어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암튼 장모님은 이때 며칠간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 주셨죠. 니네 외할머니는 삼촌한테 맡기고 왔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도 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내 딸내미 좀 챙기고 살자고 아주 호통을 치고 왔다. 덕분에 이때 아내는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밝아졌답니다. 처형도 중간중간 드나들면서 눈치를 봤고요. 근데 이때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눈치채긴 했어요. 아니, 아예 장모님이 먼저 나서서 종용하시더라고요. 너 얼른 얘 사업에 따라붙어서 같이 일하고 너도 능력 키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이혼할 생각해. 어머, 엄마! 제부도 있는 앞에서 무슨 말이야, 진짜? 아,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런데 장모님은 가슴을 치며 마구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왜 그놈이 지 처제 사업하는 데까지 드나들면서 추접이야, 응? 다 네가 만만하니까 그런 데 껴들고 있잖아. 그 미친 시댁도 너 결혼할 때도 막말해대고, 아유, 진짜 애만 아니었으면, 유정이만 아니었으면 진작 다 내쫓았을 거야. 이쯤 되니 저는 둘 사이의 골이 뭔지 궁금해졌고, 급기야 다음날 장모님이 잠깐 나가신 사이에 아내가 말을 해주었는데요. 듣고 저는 선뜻 놀랐어요. 동서에 대한 다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저러는 거 이유가 있는데 사실 형부가 바람 피운 적이 있거든. 응? 그게 뭐야? 언제? 아니, 그걸 알고도 처형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보다 장모님은 그걸 언제 하신 건데? 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오픈하게 되네. 사실 언니가 애 낳고 돌 되었을 때쯤 형부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랑 노닥거리는 걸 들켰어. 그때 엄마가 쫓아가서 죽일 듯이 멱살 잡고 그랬거든. 아, 그야 장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으시지. 아니, 동서는 어쩌다가 왜 그런 거래? 아내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 형부를 참아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 어디까지나 집안이 기울어서 그랬다나요? 바람 피우는데 이유가 있겠어. 그냥 옛 여자가 생각났겠지. 언니가 우울증이나 떽떽거리는 성격에 질린 부분도 있을 거야. 어쨌든 아무튼 형부가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 헤어지지 못했어. 그때도 그럼 이혼할 생각은 있었던 거네. 아, 근데 그 지경까지 갔으면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지금도 투닥거리긴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난 꿈에도 상상 못했어. 이때 나온 말을 듣고 저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 입장에선 동서가 원수 같을 만도 하더라고요. 언니가 시댁에 울면서 형부 바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혼하고 애 데리고 나가라고 했나 봐. 집은 고대로 두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말이야. 우리 엄마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쳤는데 시댁 어른들 눈 깜짝도 안 했어. 딸 잘 키우지 그랬냐고 하더래. 이런 상황까지 듣게 되니 저도 동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뭐 남녀를 떠나서 외도하고 하는 종자들은 애시당초 동성끼리 사이에서도 꽤 별로인 타입이니까요. 암튼 얼마 안 되어 장모님은 호언장담 하시던 것과 달리 외할머니 님이 위독해지시는 바람에 다시 내려가셨고 아내는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실을 결국 넓히게 돼서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명목상으로는 처형이 봐주고 있었지만 동서는 자기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답시고 슬쩍 한 발을 걸어둔 상태였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이러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형님? 보니까 처제가 애 낳고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당분간은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쇼핑몰 배송이나 상담 관련한 것도 직원 뽑아뒀으니까요. 잘 될 때 처제가 나와서 좀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
저는 이 상황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처형은 꽤 진지하게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내는 꽤 굳건하게 처형을 믿고 일을 맡기고 있어서 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찜찜한 것들이 사건을 만드는 법이죠. 왜냐하면 얼마 안 되어 알바생 한 명이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뽑았던 직원이라 그런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받고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서 곧장 손익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동서, 아니, 김지현 씨 그만뒀다는데 동서도 알고 있지?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동서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급여도 잘 안 주고 일을 과하게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긴 하지만 다니는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으로는 수없이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요. 동서가 일을 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갑자기 말투가 세져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몰더니 기어이 그 꼴을 났네. 아이 다 됐고요. 내 전화나 좀 받으라고 하실래요? 아이 저기 동서,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보자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불쾌해하더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맡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이건 처형이나 저희 아내에게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라 저는 꽤 난감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는 무슨 돌연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정상인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진짜 별참견 다 하시네. 저기 형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미쳤어요? 어디 그런 기집애가 하는 말에 놀아나서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려고,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서에 대한 처가의 평이 워낙 안 좋긴 해도 얼마 전까지 저랑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제법 길게 나눴고요. 여직원과의 얘기를 물을 때도 최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끝내 이런 말까지 던지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당분간 동서를 안 봤어요. 어지간히 돈도 없고 생떼 쓰는 그 코딱지만한 회사 호흡기 겨우 붙여서 살려주려고 했더니만 진짜 별의별 궁상을 다 보네요. 그 여자애 고소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신발을 던지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기분 더럽게 진짜.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일단 이 상황을 털어놓았는데 말한 게 후회될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진짜 형부랑 정말 못 해먹겠다. 이래서 내가 형부가 자꾸 드나드는 게 싫었다니까. 너무 싫어 진짜. 어떡하지 여보? 그 여직원 내가 만나서 잘 처리해볼게. 근데 진짜 스트레스야. 결국 아내가 어찌어찌 만나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회유를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줘서 보냈어요. 듣고 보니 또 있을 법한 얘기고 거짓말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었다더군요. 언니한테는 이런 얘기 이제 죽어도 못해. 형부 바람 피고 난 다음 언니 제정신 아니었거든. 안 그래도 살얼음 판에 서 있는 것처럼 예민한 사람이 배우자 외도 겪고 제대로 살았기 지겠어? 그런데 이 얘기까지 귀에 들어가면 생각도 하기 싫다 여보야.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응?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가 돌잔치를 할 때 일부러 처형네를 굳이 부르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냥 솔직하게 처형에게 말했다더군요. 언니한테 그냥 형부 보기 불편하다고 뭐 때문인지는 말 안 하고 언니만 오라고 했거든? 근데 언니가 또 그럴 순 없다는 거야. 나는 답답해진 거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실제로 진짜 이날 처형네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냥 관심을 끊기로 했답니다. 이 무렵부터 처형주차 아내에게 연락을 끊고 오지 않으니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언니까지 저럴까? 우리 마음 알기나 하는 건지. 형부가 언니한테 뭐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전화도 잘 안 받아. 나 너무 속상해 여보.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자매니까 채영은 좀 기다려봐.
동서에 대해서는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에게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마치 그 앞전의 일들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잘 지내셨죠, 형님? 그간 안 본 지도 좀 되었고, 서로 일들도 많았고,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밥 좀 사주십시오. 그게, 그래, 뭐, 나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요즘 우리 집에 장모님이 와 계셔. 와이프가 너무 바빠서 애를 잘 못 챙기니까 대신 봐주시거든. 보려면 다 같이 만나서 식사해야 되는데 괜찮은 거야? 장모님도 같이요? 아이,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형님이 말씀 잘 해주시고요. 날짜 말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릴게요. 약속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통보하듯 말을 해서 저는 여전히 감정이 나빴고 일단 아내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 역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거절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나도 오늘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 왜 이제서 연락했는지 들었는데, 가관도 아니더라. 형부와 한동안 무던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글쎄 형부가 언니한테 우리랑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었다네? 에? 근데 그럼 왜 다시 지금 만나자는 거지? 나보고 회포나 풀 겸 보자고 하던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저번 그 여직원 일로 당신한테 불같이 화내고서는 언니 보고도 처제네랑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대. 자기를 우습게 봤다면서 또 거기 드나들면 이혼이라고 했다나? 기가 막히지 않아? 저는 더더욱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갔고 그런 주제에 왜 새삼 지금은 보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형부가 우리 집 가자고 했다나? 진짜 너무너무 불편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형부가 정말 너무 미워.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안 보고 싶었지만 이미 저렇게 약속을 잡자고 하니 어쩌나요. 만나서 뭐 때문에 다시 보자는 건지 얘기나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인연을 결정짓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꼭 그날이 됐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판단력이 센스라는 게 있어서 좀 더 빨리 체크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날의 만남을 후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날짜가 잡히니 동서가 밖에서 보자면서 식당을 예약했고 불평하시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동서는 바로 결론에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이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우리 여기 가족끼리 사업을 좀 확장시켜 보려고 좋은 얘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일단 처제도 잘 듣고 형님 지금 거기 사업하시는 거 말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애들 옷만 파시는 게 아니라 책이랑 음식까지 파는 범위가 많던데요? 동서 말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계정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두루두루 판매 경로가 넓어졌어요. 산후에 아내와 아이 동시에 아팠고 그런 내용들도 일일이 다 보고하면서 일상을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흐름을 탄 거예요. 여기에는 아내가 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는 제가 좀 더 만만했던 걸까요? 저한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 거래처 더 소개해 드리려니까 사실 다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좀 어려워요. 집에서 끌어다 쓸 돈도 다 썼고 다시 말해 도움 좀 주고받자 이거죠, 형님. 형님이 좀 잘 봐주십시오. 처제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나한테 서운한 거 있는 거 다 아니까. 저는 이때 동서가 처제인 제 아내도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연히 아내가 벌인 사업인데 엉뚱하게 자꾸 저한테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뭐 애초에 내 사업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애 키우면서 이만치 몸 키운 사업인데 뭘. 나한텐 권한이 없어서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게 된다. 아, 왜 이렇게 성급하시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냥 같이 좀 시작해 보자고. 아직 어떻게 할지 얘기도 안 꺼냈는데
아,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는 게 어딨어요, 형님? 아, 나 좀 서운하네. 아니, 아니, 나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아, 바로 옆에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지 않나? 슬슬 저도 보통 분위기가 아님을 감지했는데, 동서는 이때부터 냅다 술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앞에 애들도 있는데 그냥 여지없이 쭉쭉 들이키는 게 이상의 배더군요. 이 꼴을 보기 불편해하셨는지 장모님은 또 뭐라고 욕설을 뱉으면서 훅 일어나셨고 처양과 저 아내와 애들은 계속 바보처럼 앉아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 아랑곳 않고 계속 뭐 한 놈만 때리겠다는 주의인 건지 이상하게 저만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정말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 마냥요. 형님, 아, 그 남자가 한번 결단을 내릴 때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아이고,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사업이 어때서? 어? 왜 안 하려고 해? 어? 아, 괜찮다니까요. 소개시켜줄 사람 지천에 깔렸어.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스워요, 지금? 에? 이야, 술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단숨에 들이킨 그 몇 잔 때문에 목까지 뻘개진 동서는 계속해서 저만 붙들고 쏴대는 거예요. 아, 동서, 너무 취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다음에 얘기하지. 어? 근데 이때부터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유순한 말로 대꾸할 수 없게 됐어요. 형님 동서 아니고 일반 남자들 관계면 벌써 뭐가 날아가도 날아갔을 상황이 된 거죠. 아이씨, 손대지 말고요. 아,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씨. 아, 니들 여기 얼만지 모르지? 아유, 주제도 안 되는 것도 데려와 줬더니 뭘 조곤조곤 못한다고 유상 떨고 있어, 이것들이, 씨. 아이씨, 진짜. 동서, 왜 이래, 정말? 저 여보, 안 되겠다. 애들 데리고 나가. 처형도 그만 일어나요. 근데 이때 갑자기 동서가 저에게 냅다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과 제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혼란에 빠졌고요. 아이씨, 야! 너 뭔데 지금 선생질이야? 어?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경찰이세요? 어? 무슨 교통정리를 하고 앉았어? 아이씨, 이 새끼 진짜 개념 없네. 그지 같은 거 오냐오냐 비유 맞춰줬더니, 씨. 저는 이 순간부터 거의 눈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서, 적당히 해. 이 이상은 나도 못 봐줘. 야, 형부, 아, 왜 이래요? 여보, 나가자, 어? 나가자. 그런데 이 동서 자식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나랑 끝을 보자, 어? 일로 와, 일로 와. 까꿍. 여기 이거 마셔. 마심 보내줄게. 아니, 마심 내가 1,000만 원 줄까? 에라이, 지지리도 없는 집안 돈 불려준다는데 멍청해서 뭘 볼 줄을 모르네. 뭐라고? 야라고 했어, 지금? 동서, 진짜 해볼 거야, 나랑? 그런데 이때 동서는 그 기생 오라비 같은 얼굴로 시죽거리면서 저를 마구 도발하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미친 게 있나 싶었죠. 야, 야가 어때서? 야라고 100번, 1000번 불러줄까? 이거 마셔봐. 돈 준다니까, 어? 어디서 지금 이 그지 새끼가 가오를 잡고 있어. 야, 마셔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와곽거리면서 술잔에다가 양주를 그득히 따르더라고요. 저는 애지간해서 싸우는 자리를 피곤해하고 빠지는 편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도발을 당한 경우 잘 못 참고 끝까지 가는 편이거든요. 성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터뜨리고 수습 못하는 사람, 더러워서 피해가는 사람, 이 둘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옆에 양주병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던 판국에 갑자기 저보다 뭔가 더 빨리 날아들고 와장창 박살이 나는 걸 보게 됐어요. 어,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은 어느새 제 등 뒤로 와 계셔서 똑같이 취한 얼굴로 보고 계시다가 안 그래도 눈에 까신 둘째 사위가 떠들고 있는 걸 보고 폭발하신 거죠. 너 이놈 새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내 명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네 새끼는 안 놔줄 거야. 이리 나와 이놈아.
결국 처형과 아내는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떠밀어서 밖으로 나갔고 장모님은 저보다 빨리 술병을 그쪽에 던지곤 악을 쓰시더라고요. 어림도 없어 이놈의 자식아. 누가 누구더러 거지래? 야 이놈 새끼야. 너 정서방이 우습게 보이냐? 네 형님이 우스워? 줄 떨어져서 상그지 된 주제에 아쉬운 게 바닥 할탁하며 빌지를 못할 망정 하는 꼬라지 보소. 내가 듣다 너 기집질하는 거 알고도 참아줬더니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내 아주. 이때 장모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바로 제 귀 옆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동서쪽 반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요. 근데 와중에 장모님은 참 민망스럽고 민구스럽게도 제 역성을 들어주시면서 괴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이놈 자식아 진짜 정서방 니깎게 비벼대면서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네 집에 백날 잘 살아봐라. 집만 강남이고 천당이면 다냐? 집에서 진작 내쫓겨서 줄 떨어지고 기댈 데 없는 주제에 사업하려고 빌려왔으면 바싹 엎드려 이놈 새끼야. 아이 근데 진짜 미쳤나 이것들이. 동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장모님의 막말에 어지러워하더군요. 딱히 충격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취해서 어지러운데 장모님이 폭발하시니까 성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진짜로 충격받더라고요. 에? 아니, 뭐라고요? 땅? 뭐야? 그래, 정서방, 니랑 아주 출신이 달라. 여기부터 저 크게 과수원하고 있고, 땅도 천지가 정서방 내 거다. 어따 대고 그지라면서 분수도 모르고 씹으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겠네, 정말. 그러자 동사는 믿겨지지 않았는지, 잠깐은 저한테 이죽거리더라고요. 뭐야? 땅 부자세요? 아유,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잘 모셔다 드릴 텐데. 아니, 잠깐만. 장모님, 진짜요? 뭐야? 나 완전 망했네, 이거. 이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천천히 상황 파악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동시에 술이 확 깬 걸까요? 인간이 정말 졸렬하고 혐오스럽게 장모님한테 세상 또 없을 욕을 그렇게 늘어놓고는 우리 땅이 있고 형편이 어떤지 얘기만 기억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아, 뭐야, 진짜구나. 아, 참, 형님. 아, 저기 뭐예요? 우리 그런 얘기 정도는 해도 될 사이 아닌가? 나한테도 말을 해주지. 나 제주도 진짜 자주 가는데 그렇게 큰 과수원이랑 농장을 한다고요? 우리 형님 완전 내숭이 너무 심하시잖아, 진짜. 저 형님, 잠깐만요. 우리 이제 앉아봅시다. 에? 이러면서 태세를 바꾸려는 동서를 보니 마시지도 않은 술에 괜스레 역함이 느껴져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자리를 정리하고 가려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가려는 저에게 심지어 무릎까지 꿇어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꾸할 새도 없이 장모님이 그냥 다 선을 그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그간 딸이랑 손녀 불쌍해서 참았는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인연 맺고 살다간 내가 우리 90 먹은 엄마보다 일찍 죽겠다. 니들 이혼해. 명령이야. 이혼 안 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자 너. 아이씨 장모님. 뭐가 이렇게 다 맘대로야. 내 뜻은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고. 어딜 가요. 다 앉으라고. 이렇게 술주정을 부려가며 오락하는 동서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수일 후에 속전속결로 이혼 건은 진행되었고 처형은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진짜 생각 많았어.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처제랑 연락하면 이혼이라고 했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상상했는데 이번에 제부한테까지 하는 꼬라지 보니까 결론 난 것 같아. 나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새끼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절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부, 미안해요. 전부 나 때문이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 해결할 테니까
우리 신랑한테 험한 꼴 당하게 한 거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정말. 이래하여 처형은 결국 시간이 걸려 이혼을 했어요. 하룻마당에 아내는 제대로 준비해서 그간 외도 기록들이라든지 화가 나고 술 마시면 다소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다 포함해서 처형네 시댁 쪽에 이래저래 청구하고 소송까지 가게 됐죠. 쉽진 않았지만 위자료와 함께 이혼은 하게 됐고요. 저는 동서에게 당했던 그날의 치욕은 그럭저럭 달래어가며 잊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있는 집 아들이랍시고 저를 저 밑에서부터 무시하고 있던 걸 그날 다 드러냈고 본인 형편에 비해 제 형편이 낫다는 걸 알고 나서 바짝 무릎을 꿇던 것부터 정말 별 더러운 인간군상의 모습을 다 체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생을 일구어 오신 부모님이 축적하신 부를 제가 다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건 아니고 저도 직장을 정리하고 한 3년 안쪽으로는 그쪽으로 향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던 사이 아내가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별일을 다 겪었네요. 처형은 이혼해서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저와 아내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형부 그렇게 그지그지 거리더니 본인이 그지같이 살고 있대. 언니랑 이혼으로 인해서 거의 강제로 다 떼주었고 그 망나니 성질 버리지 못해서 또래 강남 키즈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나 봐. 그 뒤로 어찌 사는지 나는 모르지.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 언니 재혼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완전히 처형 쪽에도 신경을 끊고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세 가족만의 삶에 만족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마음의 큰 생채기로 남을 뻔한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동설한 인간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됐네요. 앞으로 온전히 독립된 우리만의 가정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약속이 매우 많은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서로 사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직업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달라서 모이면 많은 얘기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친구들이 말하는 게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게 취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덩달아 듣기 시작했는데 한번 들으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저도 제보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게 제 인생을 살며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친가 외가 둘 다 상당히 여유 있는 집안이라 살면서 돈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은 없었어요. 특히 저는 세자매 중 막내여서 양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언니들도 저를 내리사랑으로 너무나도 예뻐해줘서 어릴 때부터 당차고 자신감 있게 자랐습니다. 큰 언니와는 6살, 작은 언니랑은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 셋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서로한테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나누며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라 언니들의 내리사랑 덕분에 더 많은 애정을 받았죠. 우리 자매는 셋이 여행도 좋아해서 국내 여행부터 해외여행까지 재밌게 다녔습니다. 화목한 집안에서 여유 있게 자라서 저는 완전히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남에게 먼저 다가가고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는 했죠. 덕분에 주변에 친구가 끊이지 않았고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아서 아주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워낙 좋아했던 저는 문창과에 입학했는데 전공이 저와 너무 잘 맞아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으로 어떤 출판 회사에 졸업과 동시에 들어가게 됐고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집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전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야근하는 것도 전혀 싫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니고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서재가 크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수님이라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고 또 책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공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본인을 닮아 그런 것 같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향으로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또 즐거워서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니까 워낙 저를 좋게 봐주셔서 승진도 빠르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게 저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과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름은 김민성이었고 이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우리 회사로 교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동문이라 반갑기도 했고 저는 민성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교수님의 언질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듣던 대로 잘생기고 입담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4살 차이가 났고 제가 연상이고 직장 선배니까 어려울 만도 한데 먼저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귀엽고 좋더라고요. 교수님도 저에게 그 친구 진짜 성실하고 평판 좋으니까 편하게 잘 대해주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민성이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일도 도와주고 못 끝낸 일이 있으면 같이 야근하면서 어떻게든 완성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민성이가 저에게 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성이가 계속 뜸을 들이며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민성이는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연속으로 마시더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전 황당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민성이와 연애는 아주 즐거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과 여행 다니던 것이 취미여서 워낙 가본 곳이 많았어요. 반면에 민성이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행 자체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태어나서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성이를 데리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언니들한테도 민성이를 보여주며 연애를 장장 6년을 하게 됐어요. 언니들은 이미 그 당시 결혼한 상태였는데 큰언니의 형부는 대기업에 다녔고 작은언니 형부는 의사였어요. 언니들이 워낙 능력 좋은 형부들하고 결혼해서 민성이가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저는 느껴졌습니다. 큰 형부와 작은 형부는 집안도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반면 사귀면서 제가 바로 가까이에서 본 민성이네 집안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흔히 콩가루라고 하죠. 민성이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와 중학교 때 이혼해서 또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첫 번째 재혼한 새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동생도 있었고 두 번째 새엄마와 아버지 사이에도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참 복잡하죠. 저도 들으면서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원래 친엄마도 재혼했는데 거기도 자식들이 있고 재혼한 새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사이에 자식들을 키우며 따로 애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컸고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아서 가족이란 행복한 존재고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였는데 민성이는 아니었어요. 저렇게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줄 몰랐고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민성이와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얘기하니 언니들은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저만 고생한다고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심지어 직장도 제가 직급이 더 높아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 비용도 사실 다 제가 냈었는데
민성이는 본인 집에 지금 새엄마들과 아버지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민성이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정까지 들은 큰언니는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정색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 전에는 언니들도 민성이를 귀엽게 봐주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다 됐고 민성이도 눈치 보며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챘는지 민성이는 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너만 바라볼 자신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정말 잘할게. 솔직히 저는 부모님 인맥으로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만날 수도 있었고, 언니들도 저에게 소개해준다고 열심히 신랑감을 찾고 있었지만, 민성이의 저 말에 곰곰이 집에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능력 좋고 집안 좋은 남자라도 저렇게 나만 봐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에게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들은 형부들까지 데려와서 반대했지만 저는 청개구리 마음인지 자꾸 반대하니까 더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작은 형부는 저에게 본인이 아는 지인 중에 능력 좋은 변호사가 있다고 저에게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만나나 보라고 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언니들의 반대에도 부모님에게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는데 엄만 민성이 가정 환경을 알더니 말 그대로 몸져 누우셨어요. 아빠도 저에게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민성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성이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친엄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민성이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는 준비를 시작하며 깜짝 놀라게 됐죠. 민성이 아버지는 노후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민성이가 결혼하면 가져올 재산이 거짓말 안 하고 1원도 없더라고요. 민성이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저만 바라볼 자신 있다고 확신을 차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하셨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사람이 좋으면 됐다고 하셨죠. 결혼 준비 중에 제일 곤란했던 건 아무래도 결혼식 혼주석 문제였어요. 민성이는 친엄마와 새엄마 중에 누굴 앉혀야 할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했는데 두 분 다 앉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당연히 새엄마가 앉아야 한다고 하셨고 친엄마는 본인이 낳고 키웠으니까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좋으니 식 당일에 큰 혼란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보기 좋게 엇나가게 됐습니다. 분명 저에게 새엄마가 앉기로 했다길래 저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달했는데 식 당일에 제가 신부대기실에서 지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작은 언니가 제 옆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민성이 친엄마가 본인이 혼주라고 한복까지 입고 오셔서 자리에서 비켜주질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민성이를 찾았는데 민성이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 보였어요. 하객들도 다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어느 분이든 빨리 앉히라고 했더니 새엄마와 친엄마가 둘이 자리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전 결국 가장 중요한 결혼식 당일에 표정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대로 새엄마가 혼주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했는데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객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민성이가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알고 본인은 몸만 들고 장가 오는 것도 너무 우리 집에 미안하다고 오늘 일도 정말 미안하다고 저에게 엉엉 울며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짠했습니다. 민성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어도 넘기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양가에 인사하러 다녔는데 아무래도 저는 시댁이 두 곳이 있었죠. 같이 살고 있는 시아버지와 새엄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성이 친엄마를 보러 갔는데 다행히 두 쪽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있었던 소란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는 화가 나셨었는데 민성이가 먼저 기분도 풀어지고 애교를 부리니까 엄마도 결국 웃으셨습니다. 민성이의 장점은 서글서글하고 애교 부리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형부들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서 엄마랑 아버지도 결국 민성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직장 바로 옆에 구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아기가 찾아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해도 아기 천산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민성이와 저는 병원에 다니며 시험관으로 아기를 준비했죠. 이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굳이 사표를 쓰지 말라고 휴직하고 몇 년 뒤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인생 목표여서 결연하게 그만두게 됐어요. 제 친구들은 아기가 너무 쉽게 생겨서 결혼 전에 이미 낳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친구도 있었고 예기치 않은 임신을 연달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민성이는 저에게 본인의 문제라고 노력하면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 줬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주변에 시험관으로 임신한 사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아실 텐데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도 생각보다 노력과 돈이 들어가게 돼요. 저는 게다가 1년 차에 바로 된 경우가 아니라 임신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고 제 몸과 정신도 망가져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작은 형부가 의사여서 저를 볼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고 용기를 줬는데 저는 3차가 될 때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들은 쉽게 가지는 아이를 저는 시험관까지 했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5차까지 했는데 아기는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이때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포기할까 말까 했지만 저와 민성이는 계속 서로 의지하며 시도했고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됐죠. 7번째 시도 끝에 아기를 가지게 돼서 민성이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니까 무사히 출산하기를 기다렸는데 시댁 쪽에서 문제가 터지게 됐어요. 민성이 첫 번째 새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자기가 성인이 됐으니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민성이 두 번째 새엄마도 돈이 없으니까 민성이에게 너희 처가에 돈이 많으니까 좀 달라고 했답니다. 민성이는 그동안 그 시동생이 엄마도 없이 혼자 눈칫밥 먹으면서 컸다고 안쓰럽다고 그러길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시동생의 독립들도 도와주었어요. 임신한 상태라 마음을 웬만하면 좋게 먹고 싶기도 했고 결혼했으니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그때부터 시댁은 잊을만 하면 저희 친정에 돈을 부탁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가족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 횟수가 늘어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비상금에서 털어서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네 번째부터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임신해서 돈을 거절하는 그런 작은 소란까지 만들기가 싫었어요. 임신 기간에만 결국 6번 정도 돈을 빌려줬고 그때마다 민성이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냥 넘기게 됐죠. 제 출산일이 점점 다가왔고 저는 작은 형부의 추천으로 유명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워낙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면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높대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쌍둥이가 나오니까 저는 마냥 신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이 특이하게 세 자매였는데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아들만 나와서 의아했었는데 저는 무려 딸 쌍둥이였어요. 언니들도 제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었는데 막상 딸 쌍둥이를 낳으니까 너무 예뻐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제가 봐도 신생아 때부터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친정으로 와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친정에서 출퇴근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친정에 있었죠.
부모님이 제가 막내딸이고 또 자연 임신이 아니라 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 주셨습니다. 친정에서 몸조리가 끝나고 우리 신혼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아기를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는데 다들 와서 손을 씻지도 않고 아이들을 만지려고 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아기들이 자꾸 잠에서 깨서 많이 곤란했었죠. 그래도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성이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저는 집에서 쌍둥이들을 육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아이들이라도 육아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쌍둥이라 제 몸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민성이는 회사에 다니니까 저는 도와달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 유치원에 보내고 나니까 저는 회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나 이제 회사에 다시 가볼까? 왜? 내가 그래도 돈 꽤 벌잖아. 그리고 여보 친정도 잘 살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랬지. 뭔가 나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아니야, 여보. 아이를 낳느라 몸도 많이 상했는데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성이는 정말 고맙게도 제 몸 걱정을 하며 저를 생각해 줬어요. 딸 쌍둥이를 키우며 친정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제 비상금도 다 털려서 주지 못하니까 민성이는 대놓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빌려준 돈만 그때 당시 5억이 넘었는데 시댁은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시다고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셨는데 찾아뵐 때마다 드리니까 지출도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민성이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와도 용돈으로 다 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큰언니에게 말하니까 언니는 도대체 시댁에 왜 돈을 그렇게 퍼주냐고 화를 내며 이제 앞으로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민성이가 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족이니까 한 번에 끊는 것이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또 시댁은 우리 친정에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며 우리 보고 시댁도 같이 여행 가자고 하셨는데 사실 친정에서 가는 여행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금액을 다 지출해서 우리 자매들이 내는 돈은 전혀 없었거든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결국 민성이와 저는 우리 돈을 써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다, 비싸다 등 불평을 어찌나 하든지 제가 왜 내 돈 주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딸들도 저한테 왜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는 불만이 많냐고 묻는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쉬러 온 거니까 최대한 즐기며 돌아다녔는데 그때부터 약간 편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약간씩 어지럽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금방 멀쩡해져서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증상이 가니까 이번에는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몽우리가 머리에 혹처럼 났는데 이것도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면 또 가라앉아서 나를 농락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나가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 나이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때가 되었다고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작은 형부가 의사라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도 가끔 편두통하고 몽우리가 난다고 했더니 형부는 그러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쌍둥이를 키우느라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시간 내어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형부가 손을 써준다고 해도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시간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때가 아이들이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학구열이 높은 곳이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면 빨리 밥을 먹이고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거든요. 하루에 학원을 두 곳을 가고 집에 오면 또 와서 과외를 받아야 겨우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 일정에 저를 맞추다 보니까 아파도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도 팀장 승진을 앞두고 너무나도 바빠져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고 남편은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서 하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느 날부터는 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1시간은 있어야 겨우 진정이 되기도 시작했죠. 또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갱년기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명문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쏘느라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다행히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친정 부모님이 기특하다고 사교육비를 많이 대주셔서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사교육을 받았었는데 이걸 알고 또 시댁에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오죽하면 저는 시댁에는 아이들 다니는 학원 개수를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건지 저만 보면 돈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딸들은 시댁 가는 날에는 어느 순간 학원으로 도망가서 가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댁의 새로운 시집살이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인가 싶고 이런 증상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집에 의사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잠에서 깨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찡그리는데 눈이 감기지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까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됐는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형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형부가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하길래 남편을 깨워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가 안면마비가 온 것 같다고 하며 주사를 놔줬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얼굴이 돌아왔는데 이 경험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했는데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몇 달 뒤 또 잠에서 깼는데 이번에는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또 이러네 싶었지만 그때가 하필 딸들 과학고 시험날이라 저는 그냥 무시하고 딸들을 챙겼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팔이 금방 되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감각이 없어서 저는 딸들에게 이것 보라고 엄마 팔 안 움직인다고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딸들은 걱정된다며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저번 안면 마비처럼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제 생각대로 팔이 조금이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팔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 장소가 우리 집이 아니고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서 딸들은 저를 부여잡고 울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와 계시고 언니들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제가 눈을 뜨니까 엄마는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는데 불러온 의사는 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번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움직였는데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누르고 있는 부위요.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딸들은 엄마 몸이 굳었다고 엉엉 우는데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진정시키라고 하고 의사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날 자고 다음 날에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흔들었는데 이상하게 죽은 사람을 흔드는 것처럼 팔이 팔랑거려서 저를 깨웠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서 급하게 친정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왔더니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형부는 의사에게 전문 용어를 써가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리 왼쪽 몸에 힘을 줘도 움직이지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발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무릎 위로 허벅지와 어깨부터 팔목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도저히 제 상태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작은 형부가 열심히 본인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동문회에 물어봐도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다고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는 의사에게 혹시 오른쪽도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죠. 작은 언니는 형부에게 당신 의사니까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엉엉 울며 비는데 그걸 보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 우리 딸들이 걱정됐어요. 제 증상은 다행히 왼쪽 몸만 마비된 상태로 몇 주가 지났는데 병간호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었습니다. 제가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엄마는 본인 딸이니까 자기가 돌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제 전 회사, 남편의 현재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을 오게 됐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과장 자리까지 있었고 대표님과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 반가웠는데 회사 직원 중 친했던 직원들은 제 상태를 보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최대한 의연하게 괜찮은 척을 했지만 그렇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울고 안타까워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옆에서 저를 정성으로 간호해 주시는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껏 슬퍼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발가락이 마비가 시작됐어요. 희귀병답게 원인은 여전히 몰랐고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 결국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작은 형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 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됐죠. 그래도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병원에서 이것저것 치료도 받고 1인실에서 편하게 전담 간호사도 있었지만 집은 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와 계시니까 남편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별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몸이 마비되어 가며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하니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이 마비가 뇌로 전이되면 그때는 그냥 제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으면 모르겠지만 멀쩡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마비가 찾아온 거라 도저히 견디기가 더 힘들었어요. 원인을 알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마비되는 몸을 보며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은 한 번 더 찾아온다고 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오른쪽 다리 전체까지 마비가 와서 병원에 다시 입원했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꼭 저와 둘이 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엄마한테 전 직장 대표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에 대표님을 보았는데 대표님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 참, 내 진짜 송 과장 너무 안쓰러워서 말할까 말까 고민 많았어.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농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저, 송 과장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난 아직도 기억해. 아, 난 진짜 아직도 송 과장에게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아, 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 저 지금 보세요. 몸도 다 굳어서 어떤 말 들어도 충격받지도 않아요. 송 과장, 자네 남편 말이야.
김 팀장, 바람났어. 그 팀에 새로운 대학생 인턴하고.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대로 대표님을 쳐다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에게 사진 두 장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우리 딸들이 고등학생인데 거짓말 안 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아무래도 인턴이니까 실제로 딸들과 나이 차이가 크진 않았겠죠. 제가 충격받아 가만히 있으니까 대표님은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이런 말 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바람을 피운 건 김민성인데요. 저는 정말 대표님이 돌아가고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성이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저 회사였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했고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서 둘이 수많은 노력 끝에 딸 쌍둥이까지 낳았고 그 딸들이 명문고에 입학도 했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바친 돈만 몇 억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제 말 그대로 호구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남편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냉랭하던 모습과 퇴근이 아주 늦던 여러 날이 생각나며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병원에 와달라고 하니까 일이 바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은 회사가 아니고 상간녀와 약속일 거라고 확신이 들었고 저는 기다릴 테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 병실로 왔는데 표정이 딱 봐도 굳어 있었어요. 저한테 남아있는 애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착잡하고 슬퍼서 제 입으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맞다 하며 1초 만에 대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남편에게 울음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몇 번 연습한 그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바람 피웠니? 제가 다른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 같은 애랑 이제 어떻게 살아? 나보고 설마 평생 병간호하라고? 원인도 모르잖아. 나도 이제 힘들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변명이라도 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저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간호는 제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우리 친정엄마가 순수해줬지 남편은 간호를 해주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니까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지쳐. 원인이라도 알면 그걸 치료하면 되는데, 이건 희귀질환이잖아.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몸 때문에 몸도 정신도 힘들어서 온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는데 남편마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속상하고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에 헌신했던 날들이 아깝고 도대체 왜 그랬던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 해탈한 채로 울며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하는 표정을 보이며 저에게 애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눈빛을 보고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에는 저보고 알아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내 몸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저를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더 슬펐던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 운 것도 숨기려고 했는데 팔들이 마비되어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저를 보러 온 큰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언니는 심하게 화내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형부를 이끌고 병실을 나갔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하겠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할 힘도 없어서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비된 상태인 엄마지만 적어도 20살은 어린애와 바람 피운 아빠 밑으로 보내기는 죽어도 싫었어요. 딸들은 제가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도저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마비가 뇌까지 전이되면 좋겠다고 오히려 빌 정도였습니다. 마비된 몸 상태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거기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바로 남편은 어린 인턴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마비가 시작되어 그 상간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운 것이 틀림없었죠. 언니들은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 주었던 돈을 다 환수하자고 했는데 저는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서 더 다른 곳에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재혼한 남편을 보며 전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대로 숨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 작은 형부가 어느 날 급하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작은 언니도 같이 왔는데 미국에서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이 치료에 성공했다고 저에게 미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신나서 당장 미국에 가자고 했을 텐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재혼까지 한 것을 보니 몸을 고쳐서 뭘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가더라도 완전히 제 몸까지 고치리라는 확신도 없었고요. 제가 소식을 듣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작은 언니는 저를 끌어안고 안쓰러워 죽겠다며 우는데 저는 그냥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몸도 못 움직이니까 제가 자리를 피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형부가 가져온 소식은 우리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엄마는 제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오히려 미국 가서 몸 고쳐서 남편에게 복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우리 아기들을 얼마나 힘들게 가졌는지 생각도 나고 엄마는 아파서 병원 생활하고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고 아빠는 바람 피웠는데 묵묵히 티내지도 않고 저만 보면 엄마가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딸들이 생각났죠. 그래서 딸들을 불러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을 가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딸들이 본인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보고 제발 병을 고쳐서 예전처럼 놀러 다니자고 본인들 졸업식에 오고 싶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족들의 도움으로 미국까지 가게 됐죠.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겨우 공항으로 가서 미국까지 가는데 저는 간호를 한다고 부모님도 따라오시고 작은 언니와 형부까지 따라왔습니다. 딸들이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는데 일단 제 몸이 먼저라 딸들은 나중에 큰언니 부부와 함께 오는 것으로 결정했죠.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신경 쓸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미국을 가게 됐는데 우리 언니들과 부모님은 당연하고 형부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작은 형부에게 진짜 고맙다고 말하니까 형부는 마비 치료 다 하고 갚으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가족 복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에 도착해서 저와 같은 증상이었지만 고쳤다는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때 의사인 작은 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작은 형부는 본인 학부 시절 교수님들과 현재 직장 동료들, 선배들에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진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죠.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비라는 것이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확한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죽어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것 전 남편에게 화끈하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딸들의 방학이 되어 큰언니 부부가 딸들을 데리고 왔는데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힘이 나서 차도가 더 좋아졌어요. 미국 의사들이 딸들 덕분에 제 표정도 되게 많이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고통이 훨씬 덜 느껴졌습니다. 딸들도 긍정적으로 엄마 훨씬 괜찮아졌다고 힘을 주고 가족도 돌아가며 미국에 방문하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특히 엄마가 저를 많이 신경 썼는데 저는 이런 가족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무조건 완치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병원에서 움직여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와 기구에 의지하여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당연히 힘든 날도 아주 많았죠.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너무나도 다행히 제 몸의 상태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아졌는데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저는 불굴의 의지로 치료에 전념했고 결국 치료 1년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스스로 병원 복도를 걷자 언니들과 엄마는 저를 보고 울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방학마다 저를 보러 왔는데 제가 언제 슬쩍 물어보니까 아빠와는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본인들의 인생에서 아빠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바람 피운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딸들한테도 저렇게 대하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 정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본인 자식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더 어이가 없던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본인 아들의 잘못으로 이혼한 건데 제가 시댁에 돈 대주었다는 것이 많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의 물주가 끊겨서 아쉬웠던지 시댁은 저보고 그러게 왜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투로 말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기가 차서 그냥 무시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걸 그랬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정 가족들의 응원과 소중한 우리 딸들을 보며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했고 제 차도가 좋아지니까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주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쾌차하게 됐어요. 원래 저처럼 치료했던 환자는 6년이 걸렸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여서 제 치료는 10년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2년 만에 남들이 볼 때 아주 평범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오래 누워 있었고 마비가 됐던 몸이라 조금씩 행동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건 자세히 봤을 때 얘기고 겉모습만 보면 제가 환자라는 것을 전혀 모를 만큼 나아지게 됐죠. 저도 믿기지 않았고 언니들과 부모님 그리고 딸들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나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얼떨떨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의 치료를 끝으로 한국에 왔는데 갈 때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불편하게 온갖 시선을 다 받으며 미국에 왔었는데 갈 때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제 다리로 직접 걸어서 비행기에 타니까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동안 버텨준 몸이 고맙고 가족들한테도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상황 설명하니까 너무 축하드린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어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도 제가 직접 걷는 것을 보여주니까 다들 감격해서 저를 부여잡고 우는데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전 직장 대표님을 만났더니 대표님도 감격해서 이게 누구냐고 못 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어떤 말로도 대표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주며 일부러 전 남편은 뭐하고 사냐고 하니까 전 남편도 그 상간녀도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이제 본인은 은퇴하고 싶다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그럼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인수하면 회사도 지키고 좋다고 신입 때부터 과장까지 그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제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부모님께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엄만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빨리 가서 복수하라고 하셨죠. 아빠는 제가 워낙 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기 낳고 복귀도 못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마비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몸도 다 나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제가 남편 회사의 대표가 되어 회사에 대표 직함을 달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전날에 너무 설레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배신감에 혼자 아파했던 시간도 아깝고,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라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3시간만 자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 아침부터 바쁘게 인사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출근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진으로만 봤던 그 상간녀와 함께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자리 옆에 서서 남편을 봤는데 상간녀와 웃으며 들어오던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야? 당신 왜 여기 있어? 아니, 어떻게 서 있어? 당신, 김민성 씨, 당신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내 회사에서 꺼지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놀라는 전 남편에게 저는 대표 직함이 박힌 명함을 던졌고 남편은 그것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상간녀에게도 당신 해고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저는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아니 대표님, 우리 집 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떻게 살아? 나만 일하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결혼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무릎 꿇고 엉엉 우는 남편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저는 비서를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상간녀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데 직원들이 데리고 나갔는지 금세 조용해졌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혼자 책상을 치고 웃었답니다. 이 순간은 살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 나타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데려와서 둘이 비는데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진지하게 영업 방해가 너무 심해서 경찰 불러 내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쫓으니까 시아버지는 저보고 못됐다고 역정을 내던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간녀도 본인은 유부남인 줄 진심으로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도 그러기에 저는 처음에 믿을 뻔했는데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모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딸들에게 연락해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말했다고 해요. 우리 딸들이야 뭐 너무 똑똑해서 아빠 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몸도 정신도 너무 괜찮아졌고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회사 운영도 어찌나 즐거운지 대표님이 종종 놀러 오시면 저에게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 분야를 사랑해서 일하는 게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건강하게 다시 걷는 것만 보아도 행복한데 이렇게 회사 운영까지 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딸들과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몇 번 생각해도 감사한 우리 언니들과 형부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의사인 작은 형부 덕분에 미국까지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었잖아요. 가족들은 제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군데 전혀 아닙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밖에 없다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즐겨주셨다면 다행입니다. 연말인데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